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근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대표 잡겠다는 원희룡 전 장관과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아서 내가 치우겠다, 이른바 이재명, 원희룡 명룡 대전을 시사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안방에서 돌덩이 치우겠다는 국민의힘 얘기, 화요일 뉴스탑10은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막바지입니다. 서울만 남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인천 지역의 신년 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신년 인사회 자리는 계양은이 지역구인 이재명 대표 사무실과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열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뒤에서 앉기도 하고 백허그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초대 내각을 함께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각별함을 좀 과시한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누군가를 손을 이렇게 치켜 세워 같이 올려주고 안고 화답하고 각별한 사이를 이제 뽐내는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서 뭔가 팍팍 그 개항을 밀어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동훈 원희룡의 브로맨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행사의 장소나 또 원희룡 장관의 어떤 출마 선언 등등을 보면 결국 이재명 포위 작전 이걸 아주 오늘 이 행사의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천 지역에 뭐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계양구에 있는 이제 호텔을 선정을 해서 인천광역시 신년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계양이라는 지역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날 행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특별히 원희룡 전 장관을 불러 세워서 본인에게 또 이렇게 악수와 함께 이제 손을 들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즉 계양구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이 거기 가서 돌덩이를 빼내겠다라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전체적인 행사의 컨셉은 인천시당의 어떤 신년 인사회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발목을 잡아놓겠다. 즉 계양의 발목을 잡아놓고 거기에 사실 저격수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걸 오늘 분명한 명시적으로 보여준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수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깍지도 끼고 뒤에서 앉기도 하고.
이곳의 주인공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꽤 많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원은 이걸 이른바 이재명 포위 작전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국민의 앞길 막는 돌덩이를 칠 것이다. 원 전 장관의 출사표. 그러면 이제 개항을 이재명 대표 한번 제대로 맛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지역구 승리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최명우 의원님,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 이재명 혹은 민주당을 이렇게 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얘기했는데 원 전 장관이 개항을 해 꼭 나가서 이재명 대표 맞붙는다.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설에도 많이 힘이 실린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번 총선은 결국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부에 대한 뭐 심판 이걸 이제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데 예. 그 야당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지 않으면 곧바로 여러 가지의 난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지난 2022년 6월 그 뭐 윤형선 후보가 그 이제 그 같이 경쟁을 했는데 그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과연 누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용기와 헌신 얘기를 했는데 그 용기와 헌신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해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장동 1차 강사라는 그런 그 어떤 타이틀을 살려서 이재명을 잡겠다 이렇게 나섰으니까 예. 오늘 저 상황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지금까지 다른 데의 신년 인사회에 갔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예. 약간은 좀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좀 이제 업된 느낌도 좀 있다. 업된 느낌을 그 갖는 게 왜 예. 그러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 같은 것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저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말 후회 없는 그 승부를 벌이는 것, 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기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미리 한동훈 위원장이 개항갑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과 불과 2km 떨어진 곳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천 지역 경찰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경찰 병력들이 이미 저 해당 호텔 밖에 좀 투입이 됐었고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하는 모습 때 보더라도 지난번 광주에서 이제 빨간 마스크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빨간 목도리를 좀 착용하고 일부 당원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경호를 자처하는 모습까지 저기 행사장이 비교적 비좁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요.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고 호텔 안팎으로 좀 경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1타 강서로 불렸던 원희룡 전 장관 사실 이전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번 붙자 꼭 총선 말고도 여러 도전장을 내민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깊은 고심 끝에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인천에서 인천시장으로 와라 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천시장이 영광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 오라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체감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더 자부심 넘치는 인천 그리고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옆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정화 운동의 대드라마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논란 때도 한번 붙고 싶다라고 당시 현직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었는데 오늘 불과 직선거리 2km 이재명 대표 지역구 안방에서 열어 두 사람이 아까 이현정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브로맨스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올 총선에 바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차장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이제 출마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구 사무실을 넓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그럼 이제 오늘 출마를 공식화했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출마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출마를 만약에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예.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의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작동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정치개혁 1호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공약을 했고 그리고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결국 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그 반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그런 아마 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상당히 이 나름대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왜 험지를 안 가냐? 그럼 현역 그러니까 이 지금 험지를 가서 가면 그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 수도 있는데 왜 안 가냐? 그 부분은 만약 인천 계양구를 고소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 안방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거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선 전체를 지휘하는데 정치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여유를 갖고서 지역구를 방어하면서 총선까지 지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 교수 말씀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원전 장관이 개항을 출마해도 뭐 자신 있다 이런 그렇죠. 내부 분위기는 예.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항을이 정치적 지형 자체가 아주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일종의 도망갔다는 그런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지역구 출마를 완전히 확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좀 막판에 지켜보긴 해야죠. 예.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정치적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불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안방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정치적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를 전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모델처럼 백의종군을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원전 장관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른 데 출마하면 또 아까 차재현 교수 말을 인용하면 도망갔다는 이제 누군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른바 방탄 명목도 국회의원 신분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개항을 지역이 좀 어떤지 좀 더 뚜렷하게 살펴볼까요? 소정석 국장님. 네. 이곳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했던 개항을 지역구고 지난번 재보궐선거 2년 전 6월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55.24%, 윤영선 44.75%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초선 의원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원전 장관이 와도 여전히 민주당이 유리한 곳은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인천 지역 자체를 일단 봐야 됩니다. 인천 지역이 1988년도에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지역에서 1위를 한 정당이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천이라는 지역이 우리 이제 선거의 바로미터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0년을 기점으로 좀 판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천 하면 이제 충청도 분들도 많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도 많고 이래서 보수 계열 쪽이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뭐 연수라든지 미추홀구, 서구 이런 쪽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젊은 층 유입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이 6대6이었거든요. 12명 뽑는데 반반씩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민주당 계열이 7명, 국민의힘 계열에서 6명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11대2로 민주당 계열 쪽에서 11명, 이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2명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큰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인천에서도 이제 계양 가불 또 뭐 서구 가불병, 부평을 이런 데는 아주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쭉 꼽혀왔던 그런 지역
입니다. 이 계양을 지역만 해도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역에서 5선을 했던 그런 곳이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한 10%포인트 이상 상대 후보를 앞섰던 곳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섰던 뭐 그런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아주 인천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험지에 정치적인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원 전 장관으로서는 아마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겁니다. 이게 당선하면은 좋고 서로 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도전 자체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또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당 복귀 하루 전날에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저기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요? 저 최정우 위원님. 네.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뭐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여기도 이제 교통정리 내부도 필요하긴 할 텐데 이미 윤영선 뭐 그분이 먼저 뛰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자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붙는다고 했을 때 네. 설사 이게 두 사람이 양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호 3번 특히 예를 들어 뭐 이낙연 신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신당에서 누군가를 자객공천연식으로 내민다면 중간에 어떤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변수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저는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번 내지 6번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대결을 펼쳤을 경우 그게 바로 지난 2022년 그 이재명과 윤영선 후보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예. 대략 55대 44 정도 나왔죠. 55대 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양자 대결 사례를 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면 저런 정도의 비율로 민주당이 꼭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데가 바로 인천 저 정도 계양이라고 5대 4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나오는데 예. 문제는 제3 후보가 있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기에 제3 후보가 실제 있었을 경우가 2016년 뭐 이런 때 제3 후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3 후보가 있으면 판도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1위 후보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3 후보가 그 민주당 계열의 제3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3 후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통계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제3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벌인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앞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 예. 그러나 제3 후보가 그 뭐 민주당 계열의 제3 후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신당 계열의 제3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또 판도가 좀 바뀔 거거든요. 거기서 5 내지 10%포인트 정도를 만약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국면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 제3 후보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는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국 각 지역을 지원 유세하고 아마 이러기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명무 의원 말씀은 결국은 물론 지금 이준석 신당도 있고 뭐 보수 계열이 있다고 개혁 보수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제3 기호 3번 제3지대가 주로 진보 이재명 대표와 좀 반하는 곳이면 여기 또 이 대표 표 다 갉아먹으면 판세를 알 수 없지 않냐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이낙연 전 대표 일종의 사람이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지만 예. 그러나 지금 제3 신당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하는 빅텐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계양을에서의 선거가 지금 만약에 지금 제3의 후보를 내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구도로 간다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앞으로 정치적 앞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 누구를 후보를 낼 것인가를 놓고 그러니까 빅텐트 안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게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 사람이 노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좀 넓은 사무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니까 개항을 출마를 슬슬 준비 중일 텐데 실제 결단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인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 위원장이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 슬로건 같은 동료 시민, 이 동료 시민을 언급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주민들에게 찜질방을 제공했던 박은규 씨를 오늘 인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만났습니다.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에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셨던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셨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굴부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뵙고 싶었고 제가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썼다가 지웠다고 그랬었는데 잊지 않고 기획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민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힘쓰는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의힘 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한 달 동안 주민에게 쉴 곳을 제공했던 이 찜질방 박 사장님, 박은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메시지뿐만 아니라 초대도 와서 사례도 베풀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꼼꼼한 혹은 여러 정부적 판단을 어떻게 좀 능력을 평가하시겠어요?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선보인 용어가 동료 시민이란 단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맥락들을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동료다, 국민이다 이런 과거의 어떤 집합적인 개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서로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동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이제 지하철에서 행패에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용기 있게 나서는 어떤 시민의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연평도 포격 당시에 이렇게 봉사한 대신 쉴 곳을 제공해준 이분한테 감사를 표하는 그 맥락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 이른바 개인의식이 발달하면서 나 중심의 사고 이런 것들이 큰데 그 속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헌신하거나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기리고 그분들을 본받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 뜻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어떤 지지 세력 결집의 흐름과 그러한 어떤 동료 큰 시민 사회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높여가자라는 그런 맥락을 좀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시민의 모범 사례를 직접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오늘 저 인천에서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 정치 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정치 개혁 이슈를 총선 승부수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현 국회의원 수를 50명, 50명 줄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네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4년 되돌아보면 그 비례의원들 중에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자리, 다음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그 당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대고
그걸로 정치와 국민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이렇게 저희가 50을 줄인다라는 걸 해놓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뭐 이 얘기는 저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원내에서 대표님과도 상의한 내용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국회의원 250명, 50명 줄이자 감축법 발의. 정치 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 갈 때마다 지금 정치개혁 카드를 하나씩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세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원 정수 문제 여기까지 이제 꺼냈는데요. 참 이 의원 정수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국회에 넘어가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헌법에는요 200명 이상 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0명은 위헌이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OECD 기준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이제 5천만 명에 300명 정도가 되니까요. 한 17만 명 정도의 국회의원 1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OECD로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게 이제 일부 평가입니다. 학자들이 평가인데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또 비교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국회의원 정수는 예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지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70명으로 줄이자 이런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30명이었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오히려 늘리자. 340명, 350명. 뭐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할 때 이 340명인가요? 국회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생각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 줄여야 된다는 게 일반적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 이상 늘리려고 그러다가 계속 좌절했습니다. 이 300명 는 것도 세종시가 생기면서 세종특별시가 생기면서 299명에서 1명을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늘리는 거 우리 국민들 아마 동의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250명으로 줄이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구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이거든요. 그러면 250명으로 단순히 줄이자 그러면 비례대표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필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의원도 비례대표 필요 없거든요. 이게 뭐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역대 비례대표 중에서 정말 저는 기억에 남는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사회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국회가 전문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면 예산정책처도 있고 많은 또 이런 자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명에 대한 줄이는 문제는 앞으로 논쟁이 되겠지만 쉽지 않은 논쟁일 겁니다. 왜냐? 자기 의원수 줄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준석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말에 이제 건건히 반응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여의도 문법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읽기만 하고요. 최병무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비례대표. 여기 뭐 다른 지역구 따기 위해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무리한 가짜 정보 뿜어냈다. 뭐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 비례대표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김의겸 의원 뭐 지칭한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현종 의원 그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비례대표제는 이 태동 과정에서 비례대표제를 꼭 둬야 된다 이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거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워낙 떨어졌을 때 그런 때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전문가들로 해서 그걸 보완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 자체가 우선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굳이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국회 내에 뭐 예산정책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입법 보조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30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전문성도 있지만 본인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국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보좌진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국회의원 그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라는 걸 둬서 전문성을 이렇게 보충을 해야 할 필요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250명으로 축소 실제 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총선 8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게요. 자, 그때 300명 뽑아놓고서 과연
그걸 줄이는 게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현정, 최병욱 두 의원은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한동훈 위원장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차재현 교수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해서 저 의원 수 줄이는 거 여의도 문법이라고 평가절하 하던데 어젠가요 용해인 의원이 그러니까 비례대연합, 뭐 반윤연대 만들자 이런 비례연합, 무죽순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사전 차단 혹은 그거와 좀 결을 달리하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뭐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예전처럼 병립형으로 가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연동형 제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일종의 비례연합 정당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꼼수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지금 의원정수 50명 줄이자는 이야기는 저는 대표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의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OECD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거의 의원수로 따져보면 뒤에서 4번째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한 17만 명 정도 되는데 OECD 기준으로 하면 한 8만에 1명이 지금 의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의원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비례대표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소위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에는 지역구 의원이 없어요. 전부 다 비례대표 의원만 뽑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잖아요. 그러면 300명이면요. 의원 한 명당 2조 1천억 정도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새는 예산 한 1천억, 2천억을 잡아낸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그런 의원 숫자는 그러면 예를 많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의원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들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세비라든지 보좌관 같은 그런 경비를 줄이는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천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바람에 약간의 불상사들 좀 있었고 저랬던 화면도 잠깐 만나봤는데 차재현 교수님 말씀에 일부 존중하면서도 다만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면 뭐 400명이든 5만 명이든 국민들이 뭘 상관했겠습니까? 지금 여러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 특히 뭐 비례대표를 한동훈 위원장이 지칭하면서 50명 줄이자는 얘기까지 정치개혁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인천 신년 인사였습니다. 다음 주제도 그런데 한 위원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동훈 마케팅이 핵심이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직 장관 출신 혹은 국회의원 몇 번 이상씩들 한 중진들도 이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기차표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만 주시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 처음에 지혜위원장님 내려가세요. 어제는 저희가 이현정 의원님 예비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투샷 사진 찍고 싶어서 줄 서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런 예비 후보들뿐만 아니라 뭐 이분들도 사실 예비 후보긴 합니다만 전직 장관도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중진들 국회의원 몇 번씩 했던 분들 정진석, 박덕흠 이런 의원들도 본인은 SNS에 앞다퉈서 한동훈 위원장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리고 뭐 삼행시도 올리고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니 심지어 제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도 갑자기 프로필을 바꿨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이제 본인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뀐 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또 대통령실 에서 나온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올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사진 한 장씩 다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바뀌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저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분들도 꽤 많은데 실제 행사장에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옆에서 사진 찍는 이런 모습 보이니까 사실 이거는 뭐 현실입니다. 왜냐? 본인의 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내가 정말 가깝다라는 거를 뭐 상징하는 거는 뭐 국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시장 논리하고 똑같아요. 잘 팔리는 상품을 나와 연관시켜서 한다는 거는 뭐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건데 이게 참 권력이란 게 묘한 겁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윤 대통령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사진 찍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번 총선은 한동훈 총선이다라고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총선 이후까지 뭐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본인이 자유인으로 가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등등 앞으로 총선 이후에 권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 있는 대목입니다. 뭐 인증샷뿐만 아니라 삼행시뿐만 아니라 또 저기 보면 부산에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박수영 의원은 또 저렇게 의자에 서 있는 모습까지 이른바 한동훈 따라하기 열풍. 근데 이제 이 의원 말씀 중에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 출신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총선 출마자가 세레스 사진에 윤 대통령 사진 대신 한동훈 위원장으로 교체가 됐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예.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많이 기류가 바뀐 건 분명하네요.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누군지. 예.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40번 가까운 공개석상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힘이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좌천을 당하고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인가요?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어쨌든 서정수 국장님, 그 용산과에 관련된 쭉 취임 후에 38개 공개 일정 가운데 여기 보면 윤 대통령이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좀 의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이런 수식 혹은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면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론에서도 그러고 다뤘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고 여러 가지 또 남다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라는 것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니면서 뭐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고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여권에서 이른바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나름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설하거나 이럴 때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나타나는 이제 행동상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질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주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이 메시지, 말이나 행동에서의 메시지 또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마 국민들 일부 또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견줘서 뭐 이렇게 보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언급을 안 하는 이런 것으로 또 나타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 아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부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렸 때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을 때 입었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1992 맨투맨 티셔츠였죠. 롯데의 마지막 우승연도. 그런데 오늘 민주당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 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보태서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벌써 구태 정치인의 자격을 갖춘 듯합니다. 입만 열면 허언에 과장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습관을 넘어선 고질병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일단 공당의 대변인이 오늘 오후 4시였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런 이른바 이제 말바꾸기 아니냐 의혹 제기 뭐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을 써 최병무 의원님 이거 1992 티셔츠 사실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 과거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그게 생각난다고 해서 많이 회자가 됐고 실제로 팬덤에 맞물려서 좀 여러 기사화가 됐었는데 오래전에 사 입었다더니 넉 달 전에 발매한 신상품 아니냐. 입만 열면 허언의 과장이다.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옷을 언제 사 입었느냐 이게 그 정치권의 공방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저 문제를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을 뭐 비판할 다른 대목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강선우 대변인이 저 옷을 사 입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거만 중점적으로 해서 저걸 가지고 또 확대 과장 왜곡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대단한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강선우 대변인이 바로 얘기했던 꽤 오래전에 사 입었다더니 하는 그 표현은 지금 저 박정아 수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그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꽤 오래전에라는 발언이 없었고 그 전에 사서 입던 옷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뭐 이게 아마 그 워딩을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말 자체를 본인들이 왜곡을 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가 과연 저는 뭐 공방의 수준을 훨씬 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벌여온 그런 수준을 훨씬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고질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박정아 대변인도 바로 맞받아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오래전에 사 입었다고 말한 적 없고 이게 정치개혁 답변이라 하길 왜 응답하라 민주당에는 답변 안 하냐 이 얘기를 했는데 차재현 교수님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민주당의 대변인 제가 최민식 대변인이었나 최 대변인이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직구장 이른바 쓰레기 봉다리 스봉 쓰고 직관했고 그때가 좌천되지 않았을 때다. 좌천 때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을 때다라고 했다가 저 사진 공개했고 그럼 봐라. 아니 그럼 정확히 2008년에 봤다고 해야 되지 2020년에 봤다고 하니까 혼재된 거 아니냐 이런 브리핑을 또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이 1992 맨투맨 티셔츠에 관련된 얘기를 또 브리핑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말이 상당히 그러니까 과장이 되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름대로 한번 일종의 뭐랄까 깎아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오늘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넉 달 전은 오래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설사 지금 아까 뭐 박정아 대변인 말처럼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넉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발매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 달 뒤, 그러니까 넉 달 전 발매되고 한 달 뒤, 한 3달 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오래전이 아니냐는 그 구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 아닌가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민주당의 품격 자체가 스스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당을 떠나면서 민주당의 품격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부산 사람들이 민주당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1992가 언제 구입한 걸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듣고 싶을까요? 아하.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부산에 가서 1992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비프 광장에 간다든지 씨앗 옥덕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거 부산의 정서를 지켜가는 그런 문화 코드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못한 걸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정말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얘기하니까 좀 더 격양돼서 차재현 교수께서 말씀하시네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맨투맨 티셔츠 언제 사 입었는지를 좀 캐묻고 그게 거짓말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다면 이준석 전 대표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본인이 탈당 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화 올까 봐 꺼놨다고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뭘 먹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 집에서 과천청사까지 이 유명한 던땡 도너츠 살 수 있는 동선이 없고 아무래도 누구한테 조언받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시점도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요즘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위원장이 굉장히 부러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뭐 티셔츠 입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저런 모습도 이제 화제가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니까 꽤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때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 사례 보셨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2022년 5월 18일 날입니다. 저날 오후에 출근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덩땡 이 커피와 이 도넛을 들고 출근해서 상당히 좀 이 장관의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 당시에도 우리가 아마 탑10에서도 거론한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주장은 뭐냐면 본인의 집에서 법무부 청사까지 오는 길에 저거 파는 데가 없다. 길가에. 자, 근데 그럼 저걸 어디서 사느냐? 저건 누가 아마 시켜서 딴 비서관 시켜서 사줘서 저걸 연출했을 것이다. 라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뭐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뭔가 좀 동원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전날은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5.18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역으로 KTX 타고 와서 서울역의 청사에 있는 이 돈땡 하는 저 집에서 저걸 직접 본인이 산 겁니다. 사서 오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샀던 그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저렇게 본인의 집에서 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저거 지금 찾을 시간이 있나요? 지금 본인이 정강정책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집에서 오는 길에 저 커피숍이 있는지를 저거 찾을 시간이 있나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단 한가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부럽다고 그러지만 저렇게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저걸 저렇게 공개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본인이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 많이 부러워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팩트 확인하고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최병무 의원님 이제 언제 맨투맨 티셔츠를 사서 입었니? 뭐 넉 달 전이냐 아니 혹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도너츠 커피 든 모습들이 꽤 세련돼 보고 괜찮아 보이니까 이런저런 세간의 평가는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꽁치구이에도 무반응 혹은 이게 1992 맨투맨 티셔츠 우승 못했다는 조롱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무반응.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이슈가 크든 작든 이번처럼 소소하든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어가는 그 집권당이고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이 당의 대표였지만 지금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역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을 이제 언론식의 표현으로 보면 뭐 이삭 줍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정당, 그 정당의 뭐 정강정책위원장 뭐 이런 걸 맡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하는 이 그 정치적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도발을 하는 거죠. 그 도발에 한동훈 위원장이 반응을 하면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고 있는 정당이 이제 마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언론, 국민들의 주목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예. 저는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경우에는 이 도발에 대응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 이준석 구도가 되죠.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걸 기대하고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어떤 국민의힘이나 본인의 이미지가 오히려 깎인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대응을 하지 않고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정치적 테크닉으로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방법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또 장해찬 최고위원도 가만치 않아서 얼마나 더 추해질까. 기획도 연출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놔야 된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아마 사진 하나가 저희가 공개될 텐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본인 SNS에 저 사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히 이준석 전 대표가 의혹 제기를 했던 2022년 5월 18일은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 봐라, 옛날에 백팩 메고 본인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 가서 여기 이제 홍보 많이 되겠네요. 던땡 도너츠 가서 직접 사 먹는 모습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여론 제기까지 했는데, 뭐 물론 이거를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꼭 이준석 전 대표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반응이 있으면 저희가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획 연출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1992 맨투맨 티셔츠 혹은 뭐 롯데 자이언츠 사직구장 가서 직관을 했니 아니니, 아니면 이 도넛이 대선 기획 연출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확대 재상될 줄은 저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마케팅 관련해서 혹은 반대 진영에서는 너도 나도 한동훈 때리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피습 보름 만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가 헬기를 직접 불렀나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익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헬기 사용 관련한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필수부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안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얘기는 다수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에 착수한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권익위가 나서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국가기관이 들여다보는 건지, 이 특혜 논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오늘 그 여러 건의 그 조사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어떠한 음모론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헬기 이송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조사 요구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소방에서 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조사할 필요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특혜입니다. 부정청탁이라든지 특혜 제공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처음에 헬기로 이송이 돼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되었을 때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고발을 했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고발했던 내용은 서울대병원과 그리고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을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고발 조치를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 특혜 시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이렇게 조사 요구가 여러 건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차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 간 이송 기준에 추락사고,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 이제 이재명 대표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판단. 그래서 특혜 아니냐는 게 이제 애초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소방청장이 추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는데 그 매뉴얼과 이 매뉴얼이 다른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소방 헬기를 띄우는 아마 매뉴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소방청장이 오늘 신년 기자들 간담회에서 아마 이 질문이 나오니까 매뉴얼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병원 간 이송 기준에 나와 있는 저거와 달리 아마 또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에 의하면 의사가 판단을 하고 전원 조건이 맞고 그리고 요청이 오면 무조건 소방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민주당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소방헬기가 떴다는 부분은 일단 근거가 없어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뭐랄까요, 야당 대표로서의 특권 의식 이런 논란도 상당히 좀 불식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서 이 옮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헬기 의송 특혜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까지 나섰고 여당 비롯해서 국가기관도 이 특혜 이송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 축소 수사 의혹을 계속 연일 제기하고 있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누굴 믿을 거냐? 민주당은 음모론을 없으면 뭐가 안 되냐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아예 경찰의 은폐 수사, 축소 수사에 대해서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까지 오늘 열었습니다. 정치 테러, 은폐 수사, 정부 당국 규탄한다. 부실 수사 웬 말이냐? 재수사를 촉구한다. 부산경찰청은 물청소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보전을 위해서 물청소를 했단 말입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서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훼손한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출혈 현장을 경찰서장이 시켜서 청소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고 당시에 배포된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출혈량이 적다라는 문자 내용과 부합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테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조장하는 기획자는 과연 누구인지 묻습니다. 오늘은 아예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 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 피켓 들고 경찰 은폐수사, 축소수사 제대로 하라, 규탄대회까지 열었는데 심지어 여기에 전현희 당대표 테러대책위원장 얘기는 이재명 대표 출혈 적게 보이려고 일부러 청소를 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추가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추운 겨울날 더군다나 선거 때문에 바쁠 텐데 또 국회도 열려 있는데 저렇게 의원과 보좌관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과연 이게 지금 규탄대회를 할 내용입니까? 자, 지금 민주당에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음모론 단 하나라도 증거가 있는 음모론이 있나요, 지금? 자,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본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경찰이 그 황급한 상황에서 무슨 조작을 하고 무슨 왜곡을 하기 위해서 무슨 축소를 하기 위해서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게 뭔가 증거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계속 스스로가 지금 뭔가 확대 재생을 하고 있고 이 추운 겨울날 저렇게 모든 직원들을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지금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상황 갖고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요 정말 지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수석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저 집회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보라고 하는 그 행사인 것 같은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 저러니까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는 완전히 외면하고 저렇게 아무런 음모의 어떤 근거도 하나도 제시 못하는 자기들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하나라도 제시해 보십시오. 정말 경찰이 뭔가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단 하나의 증거라도 제가 제기하면 승복하겠습니다. 출혈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청소한 거 아니냐. 오늘 공식 민주당의 그 특위위원장이 저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찰도 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어요. 당적은 왜 공개 안 하냐? 정당법. 남기는 말, 변명문 왜 공개 안 하냐? 이거 비공개 대상이다. 이재명 대표 와이셔츠 확보. 이재명 대표 측근 당직자가 본인이 입수해서 경찰에 넘겼다고 했지만 아니다. 이거 우리가 경찰이 소재 계속 확인한 거다. 이거 범행 목격자 많고 영상 다 있고 증거 충분히 확보됐는데 이걸 마치 이재명 대표 혈흔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불청소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저렇게 한 4-5개 된 얘기를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던 부산경찰청이 얘기를 했는데 소정수 국장님, 네.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일보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피습, 이재명 대표 피습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다가 무관심당이 되고 있다는 여러 위기감이 있다. 이런 기사 제목도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할 때 비슷하게 전략적으로 잘못 잡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경찰의 축소 은폐 부실 수사 의혹을 가지고 대대적으로는 이슈화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총선 국면 또 대표 피습이라는 이런 것에 너무 이제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간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실은 축소 은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 사전에 그와 관련된 어떤 모의가 있어야 되고 그 실행을 주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고위층 누가 전화를 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그거 빨리 피를 없애라고 이렇게 지시한 그런 것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그냥 그 정황상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상당한 거기에 이제 의혹을 넣어서 경찰 수사 자체를 부실하다 하면서 특검 얘기까지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국민이 이러한 지금 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러한 정도의 규탄대회를 열 정도의 그러한 내부의 어떤 경직성이랄까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로 보이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관련된 비공개된 남기는 말이라든지 셔츠 문제든 또 당적이 어떤 당적이었는지 등등 아마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나올 그럴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경찰이나 소방청에서 숨겨야 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나 이런 알겠습니다. 쪽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실수랄까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일부러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출구 전략을 빨리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 대표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하는 전날까지도 민주당은 경찰을 향한 저렇게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밖으로는 규탄대를 열어도 내부 지금 골마가는 사정부터 먼저 민주당은 추스려야 될 텐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리되는 현근택 부원장의 이른바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때쯤에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무리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기록 유출 의혹까지 받으며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변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맹활약한다 한들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현근택 구제 작업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신호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상징인 은폐와 조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의 현근택 부원장 윤리감찰 결과 보고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보고 안 됐습니다. 그 현근택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 관련해서 피해자 동의 없이 합의문 밝히고 피해자 3명까지 적었는데 혹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오늘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대변인 얘기였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시간대별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오후 1시쯤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대략적인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냅니다.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 그로부터 한 2시간 반 뒤인가요? 현근택 부원장이 본인의 SNS 직접 이런 글을 씁니다. 올 선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저희 도전은 여기서 멈춘다. 2시간 만에 여러 내밀한 사정이 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이명백 위원장이 저렇게 문자를 보낼 정도로,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은 일단 이제 공천에 나중에 어떤 심사를 할 때 사실 해야 되는 직책인데, 문제는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아주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다. 자, 이 정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제기할 정도면 이 공천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명백 위원장이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입장을 이야기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혼자 결정했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사전에 이야기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병상에서 나눈 문자를 보면 이제 이 뭐 처음에 공천 탈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엄중 경고로 끝났어요. 그때 문자를 보면. 근데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합의서 문제가 이제 그 노출이 됐고 또 여성분이 또 항의를 하고 등등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오래 끌다가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공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겠다. 특히 어제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면 이거 바로 처리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당내에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이 문제의 논란이 어떤 확산되는 것, 특히 민주당 공천이 이런 사람도 해주는 거다라는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마 전격적으로 이명백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고, 이 입장문은 결국은 현근택 위원장, 이 변호사에게 빨리 표명해라라는 저는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2시간 만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이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던 박용진 의원도 그리고 상대당의 한동훈 위원장도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 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2시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정숙 장님,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이명백 공관위원장과 이걸 실제로 논의했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본인이 마치 현근택 변호사를 감싸고 아이 뭐 이거 총선 못 나가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냐는 이게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면서 본인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 스스로도 현근택 부원장을 단죄할 수밖에 없는 셈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스스로 이제 더 섣불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됐고 저는 이명박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한 분이 있었을 것이고 이명박 위원장으로서는 이심전심 상황 판단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점점 이 이슈 자체가 커지면서 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단순히 이제 현근택 변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이 민주당 관련 후보나 출마하려고 했던 이들까지도 확산되는 그러면서 당의 이미지 자체가 다시 또 퇴행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늦지 않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좀 이슈를 빨리빨리 제기하는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좀 뒷북을 치고 있다. 타이밍이 늦다 이 말씀하시죠? 타이밍이 늦습니다. 사실 이 현근택 변호사 건도 터졌을 때 이미 초기 단계에서 깔끔하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서 오히려 좀 그런 과단성, 새롭게 변화하겠다 민주당이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것에 대한 결단을 미루면서 또 그 뒤에 또 현 변호사의 사과문 얘기 나오고 2차 문제 나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지리하게 이런 이슈 자체가 확대 재생산되는 계속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제 이번에 임 위원장이 결단을 하는 저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떤 현재의 새로운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복귀한다고 하는데 많은 현안에 대해서 좀 과감하고 빠르게 그리고 개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경찰 부실 수사 문제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변화, 개혁 이런 쪽을 오히려 과감하게 치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민주당이 좀 바뀌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스 보름 만에 내일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소 국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의원 특보의 그 이런저런 비위 의혹들은 어제 올 일도 아니고 그러면 물론 본인이 총선 출마를 포기 선언했습니다만 그 전에 뭔가 당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또한 현근택 부원장 건도 이게 모든 피해자가 다시 한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사실은 이제 당이 또 꿇어앉힌 셈이 되지 않냐 여러 가지 해석들과 분석들이 나오는데 뒤늦었다는 평가를 뒤늦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현근택 부원장의 총선 불출마 얘기, 이 성희롱 논란 관련해서 당의 조치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의 전직 대표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만드는 과정부터 전달 과정 이걸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썼습니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본인은 돈봉투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돈봉투 논란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왔습니다. 돈봉투 문제 정치적 책임은 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3자 뇌물죄입니까?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일단 이 부분은 공소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주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재래 변호사님. 네. 그동안 지금 구속수감된 윤관석 의원도 돈을 전달하고 이 얘기를 인정했었는데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 판단한다. 10개를 직접 봤다는 얘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검찰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검찰의 공소장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예. 그동안에는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돈봉투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형태의 진술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그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물론 이건 아직 법정에서 유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돈 봉투를 보았다. 그리고 잘했다라든지 이런 격려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검찰 공소장에 있었던 것이죠.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커지면서 작년에 2023년 4월에 입국을 하면서 송영길 대표는 그때 들어오자마자 검찰에 찾아가서 나를 빨리 수사를 해라.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아직은 다른 사람들 먼저 조사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주위 사람들 조사를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이 이 공소장의 내용은 송영길 대표의 진술은 없었지만 검찰이 그동안의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러저런 입금 관계라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적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법원에 가서 무죄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은 자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성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요. 송영길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자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돈 봉투를 보았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만나볼 다음 부분, 저는 이게 좀 더 눈에 띄었는데 이제 돈 봉투 본질 말고더라도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기업인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른바 본인의 후원 조직, 후원자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해서 원자력 발전, 소각장 민원 해결해주고 수수했다.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원전업체에서 후원을 받을 땐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했다. 글쎄요,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남에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의 회장이 뭐 7천여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게 먹사연에 내면서 이제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게 청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의 뭐 보좌 역을 했던 친구 B 씨란 분, 이 사람이 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청취해서 뭐 알아봤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인은 실제 이게 돈을 받은지도 몰랐고 이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고 이게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이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양측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본인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요. 뭐 후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후원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업체에서 후원을 받을 때는 또 당시에는 또 탈원전을 반대했다. 이런 여러 정황까지 검찰이 주장했기 때문에 구속 수감돼 있는 송 전 대표 측의 반박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시선을 제3지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의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의 대담 영상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은 고양이 소녀를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뭐 이렇게 각기 지금 당들을 만든다고 다 나왔는데 한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향하는 뭐가 또 뭐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돼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합체되기 힘들 거예요. 권력은 이제 핵심은 이 제3지대 기호 3번은 주도권 다툼이 이제 핵심 포인트일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큰 텐트 얘기했더니 큰 집 얘기했고 속도 얘기했더니 빠르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낙준연대가 어려울 거라는 건 단순히 단 한 명의 분석이 아니라
제3지대에 관여됐던 인물로서 좀 의미가 있는지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저도 똑같은 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지금 한데 텐트에 모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두 사람은 사실은 이제 이 지향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치자고 그러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집을 짓자고 그래요. 그 집도 5년 동안 낸 다음 대선까지 갈 집을 짓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누가 앞으로 등기하죠?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 본인이 이제 다음 대선에 본인 이름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이 영역이 크다, 이 스펙트럼이 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이 지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속도가 빠르다, 늦다, 뭐 등등 사사건건, 그다음에 이제 누구를 대표로 내세울 것인지, 누구를 또 얼굴을 내세울 것인지, 다 사사건건. 더군다나 지향점과 정책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반페미니즘 입장,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지점마다 전부 다 다른 지점인데, 그런 지점들을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겨냥을 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이 어떤 진보 진영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지, 괜히 이준석 전 대표와 이 논란이 벌이다가 깨져버리면 이게 동력도 상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금태섭, 양양자 등 이쪽 민주당 계열 쪽에 이 사람들을 묶어내고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개는 게 그게 오히려 빠르지, 괜히 지금 단계에서 이준석 전 대표 별 세력이 없잖아요. 그 세력하고 뭔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이것마저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견해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쪽에 집중하라, 이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건 뭐 정색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뭐 상징 색깔을 얘기했는데 이게 과거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얘기 때문에 또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의 악연까지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당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예전의 당들이 사용했던 색깔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면 오버랩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뭐 가져와서 본인이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저 색깔 하나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이미 다른 당이 썼다고 하면 그 당의 이미지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색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당들이 이미 사용했던 색깔이라고 하면 다른 예전의 정당 이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새로운 색을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선택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고, 잘못하면 본인과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대립각이 세우고 있는 안철수 지금의 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색을 선택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주요 색들이 다 이제 각 양당 몇 개 정당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고충들도 있겠습니다만, 강진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좀 비슷하다라는 논란이 한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는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네,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거 뭐 실질적으로는 카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이 창당 과정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정말 말 그대로 긁어붙이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조금씩 문구를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당원 당규라는 것은 그 당의 기본적인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긁어서 붙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 거야? 다른 당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제3지대 기호 3번 주도권 싸움, 연일 하나하나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의 여러 신동아의 특별 대담 영상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했던 이른바 롤리스로이스 사건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제 성동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바로 저 영상인데 저 우산 쓰고 계신 시민분 갑자기
큰 불상사를 겪을 뻔했습니다. 저 차량 마약에 취한 운전자였다면서요? 네, 30대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행인을 비껴가는 사고를 내놓고 내려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어디서 투약했나 봤더니 집에서 혼자 스스로 투약을 하고 저렇게 빗길에 위험하게 차를 몰고 나와서 결국에는 인도차도도 구별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마는 상황인데 저 옆에 우산 쓰고 있던 행인이 정말 한 발만 뒤쪽에 서 있었으면 그 말씀하신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약물 운전이 정말 위험한 게요. 사실 음주운전보다 이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위험운전으로 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게 약물 종류에 따라서는 투약한 것보다 투약하고 운전하는 게 형량이 더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단속 장비도 이 음주 테스트기처럼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게 된다고 하면 운전해서 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인데 지금 음주운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마약에 아무리 취했다고 하더라도 시민 간발의 차로 진짜 구살생한 건 안중에도 없고 저렇게 자기 차 아니나 살피고 있고요. 도망가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다면서요. 그냥 길거리 배회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약에 취해서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의 조치를 어떻게 제대로 취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면 적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아찔했던 상황까지 9위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소방관의 과당 슬릭백. 긴 설명보다 바로 영상을 보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이 취지는 물론 뭐 본인이 뭐 슬릭백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아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빙판길 조심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겠죠? 네, 새로운 슬릭백좌가 등장했나 싶었더니 이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소방관분이 저렇게 8.5kg에 달하는 방진복을 입고 슬릭백 춤을 추다가 3초 만에 빙판길에서 꽈당 넘어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이게 누리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소방관분이 저렇게 하니까 메시지 전달력이 너무 높다, 살신 성인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낙상 사고가 정말 위험한 게요. 작년에 통계를 내봤더니 구급차에서 이송한 건수의 61%가 낙상 사고였다고 하거든요. 겨울에 걸어 다니실 때 주머니 손 넣지 마시고 무게중심 낮게 해서 빙판길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노인분들 뼈 부러지시면 잘못 움직이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시게 되면 구급차 빨리 부르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핵심 메시지가 있었고 슬릭백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원래 모범사를 한번 보고 싶어 원래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과당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저 소방관의 마지막 영상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